자, 164쪽에 청약의 효력인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에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뭐 봤냐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다시 나와 있고, 자, 527조를 보시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소위 청약의 구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이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하면 자기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미리 유보해 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음을 유보했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528조가 나오죠. 528조 1항을 보면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 기간을 정하면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낙 기간까지. 그렇죠? 자, 2항하고 3항은 좀 이따 보시고 529조를 보세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529조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죠. 안 정했으면 언제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하면 승낙 기간까지 받아야 되고,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합니다. 12월 1일 날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며칠로 정했냐면 12월 15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청약서가 예를 들어 12월 4일 날 도달되었고, 을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승낙서를 예를 들어 12월 14일 날 보내서 12월 예를 들어 16일 날에 들어갔다. 자, 그럼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승낙 기간을 언제로 정했어요? 12월 15일로 정했어요. 승낙 기간을 12월 15일로 지냈는데 승낙서가 12월 16일 날 들어왔대요.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승낙 기간을 정하면 언제까지 받으라고 했어? 기간까지. 넘었잖아요. 그럼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만약에 승낙 기간을 안 정했다면 언제까지? 상당한 기간까지 받아야 한다. 그게 지금 528조 1항하고 529조의 규정. 그럼 만약에 지문에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승낙 기간 안 정해도 언제까지 받으면 되니까, 상당한 기간까지 받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내용이고, 그 오른쪽에 청약의 존속 기간에서 승낙 기간 정하면 승낙 기간까지, 안 정하면 상당 기간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좀 전에 개념 보셨어요? A번의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불특정 다수인 안 되죠. 반드시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 자, B번에 보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 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럼 둘째 줄에 보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매도에 청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을이 뭐라고 했냐면 9천에 살게 라고 매수에 승낙을 했다.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런 승낙을 지금 뭐라고 부른 거냐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고, 얘를 뭐로 인정해 준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9천에라도 팔고 싶으면 다시 청약을 해야 돼요? 승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약을 얘가 한 거니까.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하실 점,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뭘 한 것으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C번에 승낙의 자유, 승낙할지 안 할지는 당연히 자기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연착된 승낙이 나오죠. A번에 보면 통상적인 연착인데 둘째 줄에 보시면 다만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뭘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청약.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게 지금 두 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러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 청약이고, 그리고 지금 나온 연착된 승낙도 뭐로 인정하냐면 새로운 청약이에요. 자, 근데 이제 528조가 다시 나왔어요. 1항은 아까 보셨고, 자, 2항과 3항, 요게 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2항을 보면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첫째 줄 마지막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연착의 통지를 또 할 필요는 없고,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승낙 기간은 12월 15일. 근데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이 되었는데 이 을이 이 청약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2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냅니다. 근데 승낙서가 12월 16일 날에야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바에 의하면 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낙 기간을 넘어서 들어갔잖아요.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다른 거냐면 얘가 승낙서를 언제 보냈냐면 8일 날 보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할까요?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알겠죠. 이렇게 일찌감치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지금 보통이라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특별한 사정, 우체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승낙 기간을 넘었다면 을의 기대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갑이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을에게 뭘 해주라고 돼 있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승낙서가 늦게 들어왔어요 라는 걸 통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돼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얘들은 지금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우리 앞에서 대화자, 격지자 구별했었죠. 격지자라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예요, 시간적인 문제예요? 시간적이죠. 그럼 우편으로 의사표시하면 100% 다 뭐라 그랬어요? 격지자. 그럼 얘들 격지자죠. 그럼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도달주예요, 발신주예요? 발신주의라고 했죠.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며칠 날 정상적으로 성립되냐면 12월 8일 날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확인하실 점 뭐냐면 얘가 승낙 기간 넘어서 받았어요. 근데 우편 소인을 봤더니 몇 줄로 찍혀 있는 거예요? 8일로 찍혀 있어요. 그럼 갑이 이거 이상하게 되게 늦었네 라고 생각됐을 때 얘가 이 계약을 그냥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늦었으면 이 계약을 원하지 않았을 때 뭘 해주라고요? 연착. 당신 승낙서가 늦었어 라는 걸 통지해줘야 되고 이걸 안 해주면 을의 기대대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 보세요.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넘어서 들어왔어요. 자, 이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도 될까요? 연착의 통지는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보냈으니까. 이게 통상적인 연착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늦었냐면 늦게 보내서가 아니라 얘는 보통이면 기간 내에 도달시킬 수 있었는데 우체국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연착의 통지란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연착의 경우에는 통지란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념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늦게 보내서 늦게 들어갔다. 그걸 소위 통상적인 연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착의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통상적이 아니라 비통상적인 연착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았을 때는 뭘 해줘야 한다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걸 안 해주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사례로 이해하기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써놓은 거고 오른쪽에 531조를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뭘 취한다고 했어요? 발신주의. 그래서 승낙서를 발송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예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청약은 1일날 효력이 생겨요, 4일날 생겨요? 4일날. 도달주의. 전부 다 격지자든 다 대화자든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격지자 중에서 뭐만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야? 승낙만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보면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계약의 성립은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했어요. 뭐하고 뭐가 합치되어야 되냐면 청약과 승낙이 합쳐요. 근데 기타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533조를 보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해요. 청약서가 3일 날 도달되었고 을이 이 청약서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살게라고 하면 얘가 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승낙이겠죠. 근데 12월 2일 날, 그러니까 12월 2일이라는 것은 을이 갑의 청약을 지금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을이 갑에게 너희 집 1억 원에 팔면 안 되니? 라고 얘도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한 거야. 이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우연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승낙을 한 건 아니지만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줘요. 근데 교차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교차된 청약의 내용이 달라도 돼요, 같아야 돼요? 당연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립되는 시점이에요. 2일일까요? 4일일까요? 자, 얘가 한 건 승낙이에요, 청약이에요? 청약이니까 당연히 도달주에 따라서 12월 4일. 그래서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면 성립해요. 다시 조금 볼게요. 당사자 간에 자, 어떤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고 되냐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 그러니까 마지막 청약이 도달돼야 한다는 거고요. 자, 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방구에 갔는데 공책이 마음에 드는 공책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지 이름을 썼어요. 그럼 얘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그 사실을 하는 순간 계약은 뭐 되는 거예요? 성립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차를 갖다 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주차요금 내라고 했더니 난 주차계약에 승낙한 바가 없다. 이러면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 차를 들이대는 순간 계약은 성립돼요. 뭐가 없었어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일정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었다. 사실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두 가지. 그래서 원래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기타 방법.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었다. 얘는 승낙한 게 아니라 얘도 청약한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행위가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게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가 나와요. 우리가 이거 언제 공부한 거냐면 첫째 주 우리 처음 만나서 공부한 거예요. 전 시간에 본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첫째 주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볼 때 본 거냐면 불능의 유형을 봤었는데 원시적 불능이 있었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성립 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했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할 땐 가능했는데 성립 이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게 후발적이죠.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게 뭐였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535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일단 계약이 성립될 땐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이때는 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했냐면 후발적 불능으로 된 사유, 왜 그렇게 됐느냐, 채무자의 책임,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죠. 만약에 계약 관계인데 채무자의 책임으로 이행이 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어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해제해요. 계약을 해제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공부할 텐데 원상 회복을 받고, 예를 들어 대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원상 회복을 받고 그리고 별도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근데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란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그럼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을 한다라고 했냐면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채권자가 부담을 하냐면 수령 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또는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채권자가 부담을 해요.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쭉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차례대로 쭉 볼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된다. 자, 535조를 보세요. 168쪽에 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목적이 뭐예요?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일단 둘째 줄에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었다는 거죠. 신뢰이익이라고 해요. 신뢰이익, 신뢰손해고,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근데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신뢰이익을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니까 선의면 족하다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추라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신뢰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갑이 이제 그 산속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별장을 한번 갔다 와서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언제 했냐면 12월 15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적물이 12월 14일 날 그 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이 건물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소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불가능인데 일단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립 전에
불능이니까 이미 성립 당시의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계약 성립 당시의 불능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선의 무과실이에요. 근데 이 매도인 갑은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피해를 볼 테니까 갑이 을에게 배상을 해주는데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뭘 배상을?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신뢰이익을 배상하는데 한도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럼 신뢰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을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고 쓴 돈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사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를 썼겠죠.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었어요. 그럼 대출 받으면 원금은 들고 있지만 뭐가 나갈까요? 이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뢰이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 계약이 원래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대출 받을 필요도 없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이익. 근데 요거를 배상해야 되는데 한도액이 뭐냐면 이행이익.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이익. 그게 바로 이행이익이에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1억 원에 했는데 요즘에 땅값 올라서 1억 5천 한대요. 그럼 얘는 계약이 이행되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5천. 그게 무슨 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또는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 벌 수 있잖아요.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이게 더 크겠죠. 사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행이익을 얻기 위해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경제적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인데 신뢰이익이 1억이었어요. 얘는 지금 1억 써서 얼마를 벌게 돼 있어요? 5천이요.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배상해야 될 건 1억일까요? 5천만 원만 배상하면 될까요? 5천만 원이죠. 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때 얻을 최대치가 5천만 원이면 여기까지만 배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신뢰익 배상 책임을 지는데 전부 다 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이행이익까지만 지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선이면 족한 게 아니라 뭐까지 갖추라고요? 무과실까지 갖추. 만약에 얘가 원시적 불능임을 알 수 있었다면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과실도 없어야 되고요. 그 얘는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매도인도 자기 부동산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선이 무과실이다. 배상 책임 져질 필요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전날 산불 난 걸 연락을 못 받았어. 전혀 몰랐대요.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그러면 이 을에게 신뢰액 배상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 얘 불쌍한 애잖아. 지 집 다 탔는데 언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었다면 그때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게 이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적인 불능이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로 나눈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 12월 14일 날 성립됐는데 매매 목적물이 12월 15일 날 멸실되었다. 자,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졌어요.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계약은 유효하죠. 왜? 계약이 며칠 날 성립했어요? 14일 날. 근데 15일 날 불탔죠.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 후발적이면 매매 계약은 유효.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면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적물이 사례 문제에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할 점이 계약 성립 전에 이미 멸실인지 성립된 다음에 멸실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성립 이후에 멸실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보라고 했어요? 왜 불능이냐? 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애가 매매 계약을 해놓고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또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병한테 팔아서 등기 넘기면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이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 계약을 해제하면 돼요. 해제.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이자 붙여 받아야죠. 원상회복 받고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 나와요. 그러면 이 해제라는 건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제했다. 얘가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갑이 승낙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해제라는 건 당연히 단독행위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이 정한다고 했어요.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해제는 언제 하라고 정했다는 거야. 해제는 언제 하라고 정했어요. 원인이 채무불이익이죠. 우리 취소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취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재, 착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고,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익일 때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건물이 다 탔다든지, 또는 뭐 제3자가 방화를 했어요. 제3자가 방화를 했다. 또는 뭐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다. 옆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연속 이어서 불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갑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위험부담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채무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불능이라는 건 목적물을 넘겨주는 게 불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적물을 넘겨주기로 한 사람이 채무자일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채무자예요? 얘가 채무자. 얘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이 자연재해로 멸실이 되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계약하면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어요.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 번개 맞고 다 탔어요.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해요. 야, 을아, 어떡하냐? 네가 매매 계약한 거 어제 다 탔다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야, 너 마음 많이 아프겠다. 내가 중도금 잔금 지금 바로 쏠게.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럼 준 계약금은 이거 위로금이에요? 돌려받아야 돼요? 당연히 부당이득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을은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갑은 자기 건물이 불탄 거예요. 그럼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갑이. 그게 바로 채무자 부담주예요. 그럼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계약을 할 때 얘가 언제 넘겨받기로 계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넘겨받기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수령을 받지 않는 동안에 12월 16일 날 이게 불타버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수령지체. 그러니까 받기로 한 날에 안 받은 거예요. 수령지체는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때 받았으면 누구 집 불라는 거예요? 을의 집 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발생한 거면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 그럼 그 얘기는 채무자는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행 청구가 돼요. 채권자의 책임이 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이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갔다가 을이 불태워 먹었어요. 을이.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이. 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무효고 뭐가 문제가? 계약, 체결사항 과실 책임, 실로액 배상. 뭘 한도로? 이행익 한도로.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이때 채무자의 책임이 있냐 없냐로 봐야 되는데 채무자의 책임이 있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 그럼 이제 해제로 가는 거고 채무자의 책임이 없으면 위험 부담이에요.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 부담.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71쪽을 보세요. 171쪽. 171쪽에 위험 부담이 있죠. 이번에 원칙 채무자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채권자주의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떤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자의 잘못이에요. 그럼 누가 부담하라고 했어요? 채권자.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령지체 중.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그때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수령지체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을의 입장에서는요.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니까 받아올 수는 없지만 뭐는 줘야 되는 거예요? 대금은 줘야 돼요. 그래서 을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개념이죠. 1항만 보시면 되겠고 자, 돌아오셔서 168쪽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나오죠.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자, 조문을 볼게요. 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럼 쌍무계약이라는 건 서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가가 있죠. 그럼 대가가 있으면 서로 동시에 이행을 해야지 나 먼저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2항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1항처럼 동시행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줘야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등기와 대금은 서로 대가성이 있죠.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행하면 불공평하니까 갑과 을이 등기 제공과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대금 주기로 한 날짜가 12월 15일이었어요. 대금 지급일이. 근데 만일에 을이 12월 15일 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원칙은 약속한 날에 이행을 안 했다면 을은 책임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원칙은 져야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지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얘가 왜 대금을 안 줬나 봤더니 갑도 등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 거야. 그러면 이 을이 대금 안 준 거에 대한 지체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의 효력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그 지체 책임으로부터 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럼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먼저 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동일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돼요. 동일하다는 건 이제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의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면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행양변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에요. 자, 일단 쌍무계약이어야 한다는 건 앞에서 보셨고, 그리고 하나의 계약이어야 돼요. 하나의 계약.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같이 있어도요, 이게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계약정으로 발생된 거면 항변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계약이 아니니까. 물론 별계약정으로 발생이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기로 특약을 하면, 특약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등기 주고 을이 대금 주고 동시행 관계라고 했죠. 이게 왜 동시행 관계냐면 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등기 제공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다른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 만약에 별개 계약으로 발생한 거면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예전에 돈 빌려준 게 있어요. 돈 빌려준 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 빌려주는 계약 뭐라고 했어요? 소비대차. 소비대차. 얘가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등기를 달라고 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전에 돈 빌려간 거 있잖아. 그 돈까지 갚으면 등기 줄게 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채권과 이 등기 제공, 이거는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면 별개 계약이죠. 별개 계약.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저번에 빌려간 돈까지 같이 이행을 하겠다라고 당사자가 뭐 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약이 없는 한 별개 계약으로 나온 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눈도 되게 맑으시고 힘도 좀 있으시고 분위기도 밝았는데 점점 이제 어두워져요. 예. 많이 어려워요? 네.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가 나아요. 어려울 때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겨워요. 지겨운 게 더 힘든 거고, 이 똑같은 내용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 되면 지겨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 실제 시험에 가서 실력이 막 모자라 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계속 꾸준히 같이 공부하시면 그 당일 컨디션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또는 뭐 삐끗 잘못 찍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계속 공부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법이 제일 어려운 건 또 아니잖아요. 민법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등기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등기법 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민법은 실체법이고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을 하려면 민법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면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정리된 걸 등기부에 옮기는 게 뭐야? 등기법. 그러니까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인 민법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실체법이 잘 안 됐잖아요. 한결같은 표정 좋아요. 이제 진도 나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언제 넘겨주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등기 제공. 자, 그리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6월 1일 날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5월 1일 날 등기 주고 을은 한 달 있다가 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둘은 동시이행 관계 아니에요. 아니요. 둘이 약속을 할 때 누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냐면 갑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갑한테 약속대로 등기 주라라고 하면 갑은
대금 안 주면 못 주지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갑이.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도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며칠이 돼야 될까요? 이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현재 선이행 의무자예요. 선이행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가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불안의 항변권. 이거 뭐냐면, 자, 갑을에게 5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기기로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넘기려고 봤더니 을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부도. 그럼 부도난 을한테 약속대로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대금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갑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불안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봤던 2항을 보세요. 536조 2항.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줄여서 말하면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그럼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내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이행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고,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을은 5월 1일자로는 등기 달라고 할 때 갑은 동시행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며칠이 오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월 1일. 그럼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혼자만 이행기예요? 둘 다 이행기예요? 둘 다 이행기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인정되냐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이랑 예외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만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5월 1일 날 등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며칠이 온 거예요. 6월 1일. 그럼 이때부터는 동시행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요 한 달 사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그건 져야죠. 언제 항변권이 생기니까. 요건 이행지체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 이때부터 인정이 되지만 그 이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요. 그럼 6월 1일 이후로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가 생겼으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170쪽에 디귿에 보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례 박스를 보세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제공해요. 이행을 제공하는데 을이 안 받았대요. 안 받았다 이게 뭐예요? 안 받은 걸 뭐라고 불렀어요? 수령지체. 그럼 얘가 수령지체에 빠지니까 갑이 어떻게 했냐면 뭐야 안 받아? 나도 안 줘. 등기를 거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등기는 내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지 이번엔 돈부터 내놔. 이러면 을은 돈부터 줘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같이 주고받자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해요.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갑이 을에게 등기 제공하는 것이 예전에 한 번 일회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 제공해야지 일회적 제공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대요. 계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대요. 그럼 을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행 제공을 중단해도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일회적인 제공으로 족하지 않다. 다시 한번 볼게요. 판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뭐에 빠진 거예요?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이행 제공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봐두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고요. 이제 효력을 볼게요. 성립하면 효력. 기억, 이행 거절의 권능이에요.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연기적 항변권.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영구적이 아니라 무슨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 자, 니은의 이행 지체 책임을 면제받아요. 정당한 거절이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다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등기를 주고 대금을 주는 건 동시행 관계인데 얘가 등기 서류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대금 지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지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요 갑한테 나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얘가 가지고 있으면 존재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얘한테 그걸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5월 1일 날 먼저 등기 주려고 봤더니 부도났어. 근데 얘가 등기 제공을 안 하면 책임져요? 질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죠. 동시행관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너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동시행관계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책임을 면하는 거지 꼭 상대방에게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날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이행 좀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다가는 주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법원이 직권조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소송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고 했어요? 원고 일부 승소,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한다고 했죠. 이거 우리 뭐 할 때 봤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봤던 유치권. 그 유치권 보면서 우리 시험에 상환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온다고 했어요. 유치권에서 한 번, 동시행의 항변권 한 번. 그 법원은 뭐라고 판결하냐면 얘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해서 받아보니까 인정이 돼요. 그럼 법원은 당신은 빨리 소유권 넘기고 당신은 돈 주세요 라고 서로에게 이행하라. 이게 뭐예요? 상환 이행 판결, 급부 판결. 바로 밑에 나오죠. 디귿 소송상의 효력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자 무슨 판결이에요? 상환 급부 판결.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어요?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는 거였죠. 동시행 항변권 성립 요건 중요하니까 좀 잘 봐두시고 위헌 부담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계약의 해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